24년, 25년이잖아요. 25년. 25년 3월 6일자 스터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톡방에 예고해드린 형태는 이제 모의고사 이 정도는 써보고 가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대용량포, 그리고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기사 이슈입니다. 청에 보도자료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도 준비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아마 다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먼저 한번 들면 대용량포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뭐뭐뭐 이렇게 들어가냐 상세히 좀, 근데 그 상세한 또 자료는 마땅하게 이제 뭐가 이렇게 갖춰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래서 보니까 또 최근에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네. 예, 울산 울주군 유류탱크 화재인데 2월 10일자로 여기도 이제 규모가 장난 아니거든요. 250만 리터니까. 근데 이제 3시간 만에 다 껐어요. 예, 이거 뭐 사진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해수 아시다시피 이제 포 시험은 해수도 하잖아요. 예, 그 바닷물로도 충분히 꺼야 되기 때문에 바닷물로 했을 때도 발포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건 이제 꼭 기억하시고 해수 시험도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 했었을 때 그만큼 빨리 이제 끈 거죠. 그래서 시적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류 위험물이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그래서 실적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선진 투자가 배관도 엄청 크고 300mm, 400mm 정도 되고 있던데, 예, 해가지고 이제 단축시켰습니다. 밑에 있는 사양 한번 보시고, 그래서 대형 펌프차에 이제 이 기준은 없는데 분당 2,800리터고요. 울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요 장비는 26대가 동시 방사 수준이다. 엄청나죠? 딴 데는 이제 이거 뭐 55,000인가 이렇게 적혔는데 75,000리터더라고요. 분당 130m가 방사됩니다. 엄청나죠? 와, 130m가 방사되는 게. 다음 페이지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세트가 방수포, 주펌프, 중계펌프 이렇게 이 세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딱 설치해가지고 하던데 17대의 특수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기사 형태다고요. 요하고 유사한 형태는 뭐냐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위험물법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면 자체 소방대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체 소방대는 지정수량 얼마 이상? 3,000배 이상. 3,000배 이상이 일반 취급소랑 일반 제조소. 제조소. 네. 그리고 오게탱크 저장소는 48만 리터 이상. 새로운 학설입니다. 50만 이상. 50만 이상. 네. 근데 이제 잘 기억해 놓으세요. 12만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12만, 그리고 12만까지 그 이하는, 그죠? 한 대. 네. 1인당 5명의 운용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 가면 되죠. 12만 미만이 한 대고 12만 이상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4대까지 이렇게 총 하면 되죠. 48만 이상 되면 4대. 그렇게 하면 총 20명. 오게탱크 저장소는 2대가 기본이거든요. 운용 인원은 10명 이렇게 딱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운용할 수 있는 소방 자동차가 뭐가 있냐면 요 지금 자료죠. 화학 소방 자동차의 구분. 포는 몇 분 방사합니까? 이렇게 보면 분당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50분 방사하는 거거든요. 50분 방사. 홀은 50분. 네, 원래는 이제 40분인데 40분에 10분 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비상전원 관련해서는 30분 펌프 용량 계산하잖아요. 근데 비상전원은 45분을 준비해야 돼 있거든요. 얘는 이제 그 여유치가 더 들어가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액 탱크, 그리고 약액 혼합장치 필요한 거죠. 보통 우리 화학소방 자동차에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펌프 프로포셔널을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약간 손실은 많이 발생하나 그 약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서 분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말도 이제 매 초당 35kg잖아요. 네. 1,400이면 나눠보면 됩니다.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산기가 네. 1,400kg을 35kg 나누면 몇 초가 됩니까? 초. 35, 40초, 30초 방사하는데 10초 여유치가 들어요. 아, 40초. 네. 이렇게. 할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로젠도 나눠보시면 우리 가스 계열 자체가 25초. 예, 할로젠은 10초거든요. 10초. 네. 10초가 나가는데 여유치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25초만큼. 예.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똑같습니다. 이산화탄소 나누면 60초 방사인데 15초가 여유치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건 뭐 차량의 특성입니다. 특성. 그만큼 더 여유가 들어있고 가상소다 규조톤 50kg. 그래서 조금 더 요거를 이제 그 원래 방사하는 양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연상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비들 생각해보면 이산화탄소 60초고 할로겐 화합물은 10초고 분말은 몇 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의 원칙에서 여유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찾으시면 좀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요 표는 나쁘지 않거든요. 한번 더 보시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저는 어드맨이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죠. 네.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은 벌써 이제 한번 언급은 됐었는데 요건 이제 계속해서 뭔가 나올 거 없으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시리즈별로 해서 시리즈랑 좀 웃기죠. 매번 나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제 초년도가 시행 초년도가 이게 원래 한 23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격 단행한 게 23년이 첫 해였어요. 그때 이제 공항을 다 뒤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적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작년에 도시철도를 다 냈어요. 올해 뭐 할 거냐 이렇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올해. 그래서 철도 항만을 실시했고요. 딱 보시면 그래서 다양한 원인 찾고 25년도는 도시철도, 지하철, 지하철. 그렇죠? 그래서 철도하고 항만을 24년 했고요. 25년 점검해 보면 이게 다 아시다시피 철도 같은 경우는 완전 개방 공간 같은데 도시철도는 공간 특성상 지하인데 개방 공간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인명피해가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왜? 이 추결되는 형태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방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전부 다 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가스가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대구 지하철역 발생 이후에 개량은 뭐만 있습니까? 수막만 생겼어요. 지금 수막. 수막도 승인이 없어요. 이게 저도 약간 좀 우리 뭐 부산에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먼저 선제설적으로 설치해놨어요. 이거 뭡니까? 하면 얘가 수막이 터지면 옥내수 화전 방사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수막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해놓으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주펌프에 보조를 한 개 더 놔요. 그래서 왜 되겠지?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두 개 방사압만큼이 개방으로 방사되면 압력이 나오는지 계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토출량으로만 산정돼 있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성능 곡선상으로 해서 그게 나올 거냐 안 나오느냐 그게 다 미달로 됐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이걸 처벌을 물을 거냐 안 물을 거냐 해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각종 데이터를 다 갖고 온 거지. 그 지하철 부산 지하철 공단에서도 쫙 다 갖고 왔어요. 뭐 선제 설치돼 있고 지금 이제 하고 이제 계획 단계에 있는 것들을 쭉 다. 그래서 서울은 선제적으로 먼저 설치했거든요. 서울도 잡아내면 엄청 많이 잡힐 거예요. 이거는 다시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옥내소화전에서 배관을 따고 옥내소화전 압력이 좀 부족한 거는 좀 더 부과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 제일 좀 걱정스럽고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 요것들은 이제 결과물로 다 아시다시피 우수, 양호, 보통 그렇죠? 그다음 미흡, 불량 이렇게 순이거든요. 우수만 몇 년 만에? 4년. 4년. 우수가 6년. 우수는 4년. 6년 안 되네. 우수 6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양호 보통은 5년 그대로.
그죠? 그럼 미흡과 불량은 4년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초년도에 승인 이후에 5년째 처음 하고 그때 나오는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쭉 살펴보니까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구나 등등 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 이거 좀 약간 획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걱정스러운 형태는 화재 예방법상으로 보면 두 가지를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소방 안전 분야의 특별 안전 관리, 특별 관리 시설물 대상, 그다음에 화재 예방 안전 진단 이렇게 크게 구분되거든요. 근데 왼쪽에는 있고 오른쪽에는 없는 게 확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암기할 필요는 그지 없지만 솔직히 근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능 위주 대상은 또 전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약간 좀 느낌이 좀 안 좋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이제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성능 위주로 하겠다 뭐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건축 허가 동의 때 초년도에 이제 시설법이 개정 예정이다 할 때는 우리 그 판매 시설의 전통시장이 건축 허가 동의 대상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실제로 법안이 시행이 딱 돼 보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전통시장. 근데 전통시장은 지금 엄청 밀고 있잖아요. 화재 알림 설비가 이제 대대적으로 뭔가를 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고 차원에 있는 거고. 영화상영관도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면 한 건물에 10개가. 그죠? 영화상영관 같은 경우는 문화집회거든요. 그럼 수용인원 산정 기준을 따져보면 나누기 좌석수 좌석수 기본. 그럼 고정의자 때 4.6. 4.6으로 먼저 나눠야지. 4.6으로 나눌래? 고정의자 있으면 고정의자 수 할래? 아니면 긴의자 있으면 0.4로 해서 나누는 거. 그거 산정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1000명 따져보면 1000석일 수 있고, 그죠? 그러면 100석짜리 10개가. 아니면 이제 4.6으로 나누면 꽤 크죠? 지금 나와 있는 4.6, 4,600제곱미터거든요. 약 5,000 이상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물류 창고, 이게 명칭들이 좀 다 다르죠. 창고로서 이렇게 시작돼요, 성능 위주는. 얘는 물류 창고. 물류 창고는 연 10만 이상이죠. 근데 성능 위주 설계는 지하 2계층, 그죠? 바닥 면적 합산이 3만. 3만 이상이면 성능 위주 설계. 그죠? 그게 우리 약간 등한시했던 뭐 지정 문화유산. 그렇죠. 그런 사항들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차라리 좀 성능 위주 설계에 좀 가깝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형태가 예방법이 이렇게 아우르는 게 화재 예방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특별 관리해야 되는 게 있고,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는 곳이 있어요. 현재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은 안전원이 1바고요. 두 번째는 진단 기관이 하나 생겼다고 했습니다. 두 개쯤 생겼습니다.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이 작지 않습니다. 거의 한 10억 이렇게 돼요. 공항 비용이. 그죠? 이게 종합정밀 점검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적사항을 딱 내고 또 며칠 이내에 또 소방서에 제출하고 관계인하고는 다들 소방서에서 자료를 이게 소방관서하고 관계랑 동시에 줘요. 이렇게. 처벌거리 있느냐 찾고 뭐 이런 거거든요. 한번 그래서 허가 동의 등등 해서 다 한번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화재 예방 안전 진단 핫하다 이렇게 딱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그 중점 대상은 그건 어느 법이에요? 뭐. 없어요. 그건 아직까지는 포지셔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침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지금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복잡하다 그죠? 그 암기하기가 굉장히 하다고 암기 안 해!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2회차의 모의고사에 요청을 드린 것들은 1번은 유체 압력 손실, 2번은 돌연 확대, 돌연 축소를 유도하는데 이 유도를 10점짜리로 타기술사에 물어가지고 타기술사는 묻는데 우리는 뭐 못 쓸 이유가 있어요? 쓰겠지. 근데 이게 딱 한 페이지로도 적어지는 범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송풍기 성능 곡선 도시하고 각각을 설명해라. 4번을 좀 잘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리튬 1차 배터리 특성부터 해서 리튬이 지금 예의주시, 그렇죠? 시험 나오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점짜리인데 그 다음에 5번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유도 시험 문제 있었어요. 유도요. 네. 기출이 있었어요. 근데 유도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렇진 않지. 이거 뭐 저기 몰수를 샤를 법칙, N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하면. 네, 그치. 보일러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르도 법칙, 이상거지 법칙. 그래서 이게 이상기체의 요 상태 방정식 조건 넣고 기체 넣고 나머지 6번은 블레비 개념 발생 메커니즘 폭발 안 넣어줄게요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열역학 그렇죠? 열 전달 요 두 가지를 해서 이 두 개 다 묻기가 쉽지 않은데 이 동네는 이걸 다 묻더라고. 우리는 열 전달만 해서 25점짜리잖아요. 이게 다 물어가지고 그 다음 8번 안 넣어봤습니다. 지금 동홍님도 암기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과학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는 절대 안 쓰는 범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라면 우리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접지는 우리 기준상으로 보면 누가 시공해야 됩니까? 잘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각 설비의 접지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방이지 않을까라는데 이게 접지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방공사 업체가 잘 없거든요. 접지는 계산력도 다시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접지에 대한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인데 여기 접지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개통 접지의 세 가지 TM, TT 그리고 IT 이 세 가지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고 자료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 여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SPD 의무 대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SPD 네. 문제상 IT에는 SPD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함이라고 공부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저도 몰라서 네. 의무 대상입니까? 라고 공부했어요. SPD는 연달아 한 번, 두 번 나오더만 그 다음 지금 좀 쉬고 있죠. SPD 서지 프로텍트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SPD도 참. 그 다음 화재 알림 설비 이건 제가 넣었습니다. 화재 알림 설비는 핫합니다. 착공 신고서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기술자 배치도 들어왔고요. 이게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설계를 할 때는 전기 공종과 기계 공종을 구분하잖아요. 전기하고 기계를. 그런데 착공 신고 대상인 설비들은 전혀 달라요. 대표적으로 얘는 시각경보기 착공 신고 안 하잖아요. 나도 경보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착공 신고 대상이 되는 걸 물으면 당황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소방설비 전부 다 넣어가지고는 진짜 기초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개가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딱 박혔어요. 뭐가 박혔어요? 얘가 박힌 거지. 화재 알림 설비. 그래서 질문입니다. 비상경보 설비는 착공 신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제 눈치 보지 않습니다. 비상경보 설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네. 이게 너무 웃긴 게 착공 신고 대상에는 빠졌는데 감리 지정에 들어가져 있었어요. 넌센스네요. 완전 넌센스지 않습니까? 그 시공은 기술자를 배치, 그러니까 착공 신고한다는 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착공 신고가 뭡니까? 하면 소방 기술자를 배치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기술자 배치할 필요는 없는데 감리는 지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초언밸런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똑딱똑딱 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감리 지정에서도 이제 빠진 거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건축허가 동의가 있어요. 건축허가 동의인데 안 해도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원래 설비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연면적 400푸트에서 정장, 그리고 노수, 그리고 학교는 100, 그리고 지무, 그리고 공연장, 그리고 막 지금 막 생긴 거만 쭉 다 공동주택, 숙박에서 다 들어왔거든요. 다 했어. 근데 안 해도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25점짜리를 물으면 지금 들어가야 돼요. 단독 경보형 검색이
그 설비들 쭉 다 있는 거. 피나는 약간 거. 누전, 가스 경보기, 아. 단독 경보기 그리고 좀 소자무 단가피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웠잖아. 그 다음에 그다음에 착공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음. 그다음에 용도 변경이나 증축해가지고 추가로 설비가 추가되는 거 있는 거. 추가돼서 근데 방금 전에 읽은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유도등일 때, 그냥 구조일 때 뭐는 비상조명. 아니 비상 그런데 이건 다른 거네. 비상 조명등은 제외돼 있거든. 근데 비상 조명등이 대상인 거야. 아니 거기는 제외해서 시킨 거예요. 제가 비상 경보하고 좀 약간 헷갈리게 말씀드렸어요. 말하다 나도 내가 늘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또 헷갈리게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다시 무슨 말이냐면 비상 조명등은 제외거든요. 비상 조명등 제외 대상인데 비상 조명등이 대상인 거예요. 건축 허가 설 감리 대상이야? 아니 제외인데 거기에서는 예외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안 헷갈리시면 돼요. 비상경보 설비는 대상이겠는데 비상경보 설비는 비상경보 설비 대상입니다. 근데 말 실수했네. 큰일 났다. 비상경보 설비는 착공신고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비상 조명등하고 경보 설비가 할 때마다 경미하게 이 두 개가 헷갈리거든. 저는 꼭 얘가 나를 괴롭혀. 비상 경보 설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상 조명등은 그렇죠? 그런데 착공신고 대상 대상에서 다들 좀 헷갈리시고 하는데 착공신고 비상경보 설비 대상이죠. 예. 네, 대상입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그 두 개가 항상 제가 말하다 보면 자꾸 제 입에 꼬이는 딱 한 놈이 비상경보 설비는 대상이다 잊지 마시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보고 갈게요. 그리고 연이어서 화재 알림 설비는 특히나 꼼꼼하게 다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나오면 이게 다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범위인데 그냥 이제 요 설치 대상이 몇 개 없어요. 그죠? 예. 뭐 전통시장 거의 밖에 없는 셈인 것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설비 그거 공부하시고 그죠? 가셨다. 답을 보면 시간 관계상 일단 그걸 먼저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예고한 대로 그걸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답지를 저는 그 2만 봤습니다. 2. 그래서 2를 위주로 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경보 설비. 그래서 화재 안전 기술 기준 해설서 단독과 올려져 있죠. 딱 보시고 차근차근 이 중에서 뭐를 조심해서 봐야 되냐는 거지. 쭉 한번 보자는 거지. 17페이지가 첫 번째입니다. 17페이지 딱 보시고 맞습니까? 비상경보 설비는 첫 번째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결을 좀 달리하죠. 뭡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제 자탐 이러면 자동화재 금지잖아요. 근데 비상경보 설비는 수동이에요. 수동.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탐의 자식 이런 개념에 보면 비상경보하고는 다르고 자탐보다 약간 하위 규모는 아시다시피 단독경보용 감지기.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설치 대상이 개정됐어요. 그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이사항이 단독경보용 감지기 중에 연동형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요 지금 비상경보 설비는 설치 대상을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건설 현장과 구분하셔야 돼요. 닮은 듯 다르죠. 연면적 400 지무 150
150 그렇게 해서 그 외에 이제 뭐 옥내 작업장 이런 것들은 경보에 있는데 기능은 없어요.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그래서 설치 대상을 읽어가면서 정리하시고. 여기 우리 계단 내려오면 여기 비상경보 설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400원 드는구나. 그다음에 지하 150이구나. 많이 근데 약간 여기는 자탐 대상입니다. 그래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요? 네. 아니 건물이 높잖아요. 3급 아니에요? 여기가 자탐 대상이고 요 감지기 보이잖아요. 네. 자탐 대상. 그래서 벽에 붙어 있는 것은 발신기 세트. 그렇죠. 여기는 비상경보 설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도 설치 대상 한번 살펴놓고 살짝 넘어가서 해설서 2권이요. 해설서 1번. 2번. 2. 여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네. 교수 유다현 이렇게 암기하라고. 교수? 교수 유다은 교수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제 앞에서 다른 교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치원부터 그냥 하면 되잖아요. 예? 유치원. 그렇게 암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유다현 교수가 있었다니까. 교육인데 그런 교수님이 그 비슷한 말인데 저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 사료위험물에서 특수인화물을 100-20은 40이다라고 계속 암기시키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중에 합격자가 없어. 그냥 이렇다 외워야 된다라면 네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방금이라도 교수님 얘기 이렇게 했으면 끝 이렇게. 그 다음 쭉 넘어가셔가지고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좋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페이지로 보면 27페이지에 배선에 이렇게 별표 하나만 딱 해서 기초를 좀 쌓아가도록 하시죠. 각 장치 사이의 배선에 대한 종류다. 내화, 여기 내화, 사이는 내화, 내열, 그리고 내화, 내열. 이 공부를 하실 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내열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예. 이건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고 FR3가 사라졌죠. 그래서 내열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준에 준해서 나오면 뭐 써도 되는 거니까 보시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NFPA에 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냥 가볍게 한번 좀 봤습니다. 비상방송 넘어가 볼까요? 비상방송도 요 지금 32페이지 맨 아래쪽에 요 지금 KSF, ISO 뭐 이런 거 KS 기준에 준하는 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걸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고서 아는 내용이면 기억을 잘해서 이제 메모해 두는 거죠. 그래서 비상방송 말 나오면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비난 안정성이 핵심 사항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소리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화재 발생하면 감지기, 경종이 나가고, 그 10초 이내에 방송이 나가고, 설비가 연동되면 사이렌이 나가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이 중복해서 설치합니까를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렇죠? 뭡니까? 라면 A셋보다 R셋을 훨씬 짧게 잡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 다음 페이지 그림 예쁘네요. 다들 이렇게 다 갖고 계시겠지만 A셋과 R셋. 저는 이제 그림 중에서 요 개념 중에서 A셋과 R셋 시험이 제일 안 났어요. 이 중요도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남들보다 잘 쓸 수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감지, 반응, 그리고 이동 시간 등등에 대해서 초가 실패했었을 때 등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A셋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준 우리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화재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거고, R셋은 피난 시뮬레이션이죠.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패스파인더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그리고 화재 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을 일체화시키는,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커플링. 커플링이 관련돼서 이것들이 되는 프로그램이 여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36페이지 이게 어려웠죠. 이게 제가 심의 볼 때도 약간 고민했었는데 엘리베이터 내부 음향장치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엘리베이터 타보면 알거든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스피커를 좀 넣어라.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NFP에는 이렇게 아래쪽처럼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뭐 추가로 설치하는 등등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거기에 뭐 주방부터 해서 설치되는 등등등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면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그 동영상 이런 것들은 그냥 선이 연결되어 있는 타입도 있을 뿐더러 근데 그렇지 않고 메모리로 한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 지금이야 좀 더 통신 기술이 많이 되고 했는데 그 케이블을 타고 내려가지고 연결 안 시키고 그냥 메모리 카드처럼 해서 꽂아갖고 화면이 계속 도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유선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 네. 아, 그래서 이 요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스피커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설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규정에 의하면 네. 양방향 통신 시스템을 갖추어라라고.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간편한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외부 선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듣기는 좀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경종, 확성기와 경종의 소리 크기 적용 방식의 차이. 그죠? 네. 요거에서도 우리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요 지금 이제 올려주신 자료, 그걸로 해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소리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반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39페이지에 요 지금 음량 조정기 있는 삼선식하고 그리고 유도등의 삼선식을 같이 재미삼아 조인해서 한번 그려질 수 있게 한번 준비하십시오. 그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건 딱 준비해놨다가 삼선식 있는 놈이 그 동네 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UPS 중에 삼선식 스타일이 한 놈 있긴 있는데 그까지는 좀 오버고 설비 작동 방식이니까 스피커하고 이렇게 딱 봐놓으세요. 점프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이건 뭐 어렵게 나올 수는 없지만 우선층 경보 방식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요번에 기술자 교육은 전에 뭐 보셨겠지만 그죠? 1층 나가야 된다. 예.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그건 또 뭐 개인적 생각인 거니까 보시고요. 답지에다가는 1층에도 나가야 된다라고 쓰는 게 뭐 좀. 그런데 그거는 감점을 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적으면 돼요. 어차피 근데 그거는 그 본 내용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고 그런 다음에 그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만약에 지하 2층에 화재가 발생해서 1층 부분에 추가 위험에 대한 전달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1층 만약에 1층에 화재 발생해서 지하층까지 경종이 다 나갔으면 그럼 엘리베이터를 덜 타게 되고 반얀트리 같은 큰 대형 사고가 발생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숙지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없지만 지금 뭘 체감할 수 있냐면 이게 간접이지만 화재 발생은 엘리베이터 절대 쓰면 그러니까 아예 지금 다 이렇게 문이 딱 열리자마자 두세 걸음에 출입구 바로 앞인데 죽거든요.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가능하죠. 됩니다. 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왜 안 됩니까? 라면 승강기 문은 사연이 아예 없습니다. 연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자, 안 새길 겁니다.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약간 특이한 내용인데 45페이지에 예전에 나왔거든요. 폴링하고 폴링 어드레스 뭐 이런 것들 나왔었는데 한번 읽어봐 보시고 점프 그 다음 47페이지에 단락 단선 기상방송은 단락 단선이고요. 그리고 경종은 단락만 단락 시에 다른 층에 장애가 없게 근데 요 지금 페이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권장하던 방식에 그대로 그렇죠? 공문으로 나왔던 그 형태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세밀하게 많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요거 지금 공부하라는 이유가 49페이지에 보면 라인 퓨즈가 있고
이제 다채널 파워 앰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페이지에. 그러니까 이제 음향 장치가 나가는 형태를 분리할 거냐, 퓨즈를 넣을 거냐 등등인데 이걸 경종설로 음향 장치에 지금 적용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라인 퓨즈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설치되는 거구나. 그러면 메뉴에 보니까 왼쪽에 퓨즈 있죠. 이 퓨즈가 차단이 되면 외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지만 제일 미친 짓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관리자 출근하면 다들 이제 이 발신기 다 열어보는 그런 짓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5번까지 해서 5번 쭉 뭐 7번까지 많습니다. 전체 총 8개인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락 단선 한번 뭐 기억을 대살려서 이게 약간 소환처럼 해서 한번 나오면 좀 약간 부담되지만 야 너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 이러면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탐이네요. 자탐은 예, 전통시장 자탐이죠. 쭉 넘어가 보면요. 뭐 특이사항만 자탐 다 알고 계시는 법이라 가지고 크게 뭐 없을 거더라고요. 자탐은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과전류 차단기 설치 및 상용 전원 예비 전원 시험 요것도 하나 체크해서 못 보고 가셨을 범위라 가지고 한번 딱 보고 가시고요. 그 외에는 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요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이제 약간 실무적으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시공합니다. 최근에는 이 승강로를 가압하는 방식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90페이지 보니까 요거는 이제 조기 전 요 두 개가 시험에 아직 안 나가지고 좀 별로 항상 불편함을 느끼는데 연기 감지기 설치 대상과 조기 반응형 설치 대상 둘 다가 꼭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은 그 다음 뭐 쭉 다 알고 계시는데 엄청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기출입니다. 열전대. 아니 그림 잘 그렸더라고요. 이거 뭐다.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감지 원리 1번은 제어백이거든요. 열전대도 제어백 원리로 쓰는 건데 그림 잘 그려졌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쭉 넘어가서 108페이지에 감지선 지하 공동구 그 다음 페이지 내용도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보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불꽃 불꽃은 참 노말협탄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그림이 좋네요, 그죠? 자외선, 적외선 딱 이렇게 그림이 좋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분리형 그림도 좋고 불꽃 감지기는 계산 문제 꼭 하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설치 제외도 실례를 엄청 잘 드러났더라고요. 점프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시각경보기도 그림이 예쁘게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머지는 자탐.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행인에 이제 기초 좀 쌓으실 때 일반 감지기 P형일 때 이게 동작 원리 있잖아요. 이렇게 딱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잘 돼 있어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기 이게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접점이 붙는 방식이 밑에 있는 릴레이 요거거든요. 무전압 접점. 무전압 접점입니다. 코일로 전류가 통하면 자장이 형성되고 스위치를 이제 딱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림이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 아래쪽에 신호선 전자파 차폐 또 비교적 최고 문제고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차폐.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강전류, 약전류, 전선 분리 이런 것들도 그죠?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 149페이지에 보시면 이 용어에 좀 익숙하신 루프백 배선이 있습니다. 루프백 배선이 일반적인 송배선으로 표기만 되어 있지만 24V가 들어와서 종단장을 설치하는 걸로 마무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 전원 투입이 두 군데에서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두 군데로 들어가진 않고요. 그러니까 단선이 확인되면 전원이 투입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이 있구나 한번 체킹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가서 속보 한번 보고 속보는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유전 경보기도 제가 좀 웃기지만 164페이지에 이게 영상 별류기를 처음 실무를 저 전기 출신이지만 안 하니까 요렇게 이제 선 두 개 그놈이겠구나 했는데 사진도 이렇게 잘 첨부해가지고 들어있습니다. 아주 좋죠. 딱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로 갔네요. 가스 누설 경보기는 요 지금 기준을 요 179페이지에 보시면 요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설치 기준 곧 나올 거라 생각하시고 암기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딱 보시고 그 다음 나오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보시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교재는 좀 더 편하게 암기할 수 있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의 화재 알림 세부입니다.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하고 일반 가스 경보기하고 원리는 똑같죠. 단지 일산화탄소는 가스 농도를 더 적어도 아니면 센서티비를 조절하나요? 아니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스를 검지하는 형태는 한계 25%는 다 동일해요. 그때 소리가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센스냐 아니면 이제 가연성 가스 센스냐 해서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가스를 센서링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센스를 많이 할 수 있을수록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가스공사에서 나와가지고 테스트하는 거는 LPG, LNG, 일산화탄소를 검지할 수 있는 걸 들고 다녀요. 장비를. 그 외에 뭐 엄청 다채로운 가스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더 비싼 거지. 휴대용으로. 장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가스 쪽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전기 쪽 하시는 분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나가면 전기안전공사는 열선 온도 측정하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분전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전선이 벽체 내에 있으면 이렇게 비춰봐요. 그럼 바로 이제 열 나오잖아요. 몇 도 이렇게 보시면. 근데 그거 장비는 막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얘네 가스는 2천만 원씩 뭐 이렇게 하는 장비 엄청 비싸더라고. 제일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실물로 처음 보네요. 화재 알림 설비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면 연령기 불꽃 복합형. 복합 들어가면 0 2개 붙거든요. 3,000원짜리 하나 붙으면 3만 원인데 2개 붙으면 30만 원이잖아요. 연령기만 들어가도 한 25만 원 가지 않을까.
불꽃까지 들어가면 한 4,500만 원 할 겁니다. 다 세금으로. 그 다음에 중계기도 안테나 딱 들어가 있고 멋지죠? 다 무선으로. 야, 씨, 세금으로 도배하고 있네요. 그죠? 저는 약간 진짜 어디 뭐 상소를 올리든지 나라님한테 세금으로는 하지 마시오. 그죠? 그리고 지금 수신기도 무선입니다. 447MHz. 그리고 통신망도 원격으로. 난리죠, 난리.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무전기도 447이라고 맞아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447용을 쓸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449거든요. 소방관이 쓰는 거는 449MHz. 그런데 왜 테스트용으로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러니까 저 친구는 이렇게 지파수가 같으면 혼동이 안 될까 이런 거. 공용으로 쓰는 거죠. 그 주파수. 그러니까 보통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널로 주고받는 거죠. 대화를. 그 다음에 각종 내용들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잘림 설비는 지금 이제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보다는 이제 시험 문제 쓰실 답 체크할 때 아시다시피 25점짜리 분량은 요만큼 되겠는데 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 외우는 것들도 뭐 당연히 권장이 되지만 다 할 수 없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가 한 페이지 가득 채울 수 있는 범위가 25점짜리 정도 됩니다. 그죠? 한 페이지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맥스가. 그걸 벗어나서는 더 이상 같이 못 내는 거죠. 기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엄청 많죠. 보시면 공식적으로 이제 198페이지에 비하제보 방지 기능을 기준화 시켜가지고 자동 보정 기능이 있는 걸 해라. 세금으로 이제 막 써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감지 시스템에 대한 장점이자,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 쭉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201페이지에 화잘림 설비에만 있는 원격 감지 서버. 놀랄 일이죠. 누가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는 살짝 쉬어가도 될 것 같지만, 그렇죠? 지금 뭐 공기 안전 매트가 주된 뼈대로 나왔고, 근데 이번에 탈출도 못한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먼저 고민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지를 이렇게 쓰셨네요. 211페이지에 답지란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놨어요. 똑같은 내용을 보이시죠? 표로 해서 층으로 이제 비교를 왼쪽에 이제 하고, 그다음 설비별로 하고 피난층 유무, 피난층에도 적용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으니까 보통 원래 외우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없고, 근데 이게 좀 예쁘게 돼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 다음에 21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피난기구 설치 수량 그리고 복합 용도 이런 것들 나와 있다, 그죠?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가서 뭐 왕관기도 있고 등등인데 넘어가 볼게요. 쭉 다수인 비난. 그 다음에 이제 220페이지에 요 이제 다수인 비난 장비의 성능 인증. 이렇게 수치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보세요. 넘어가시고 나머지 됐네요. 쭉 넘어왔네요. 다들 아시는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만 한번 보시면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고, 그렇죠? 살짝만 양념선 보면 240페이지에 방화복이죠. 방화복은 이제 난연, 내열, 불꽃용 방호, 복사열 방호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한번 그냥 관심 가지면서 이런 성능을 갖고 있구나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저도 이건 봐야 되는데 TPI 많이 들어봤긴 하는데, 그죠? 열 보호 지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역사열 방호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생소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유도등은 지금 입체 유도등 그런 거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계산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복도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해라. 제일 끝에서부터는 몇 미터냐는 거죠. 객선 유도등 그냥 나누기 4 이렇게 딱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요 기준은 그 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이 있고, 요 지금 나와 있는 복도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복도의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에서 따져보면 20m 되는 지점 유도등 넣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10m 되는 지점에 유도등을 놔야 되는 건지. 끝에서 봤을 때요? 네. 제일 끝에부터 유도등 설치할 필요는 솔직히 없잖아요. NFP에서는 끝에서부터 20m 소리 20m 할까? 있던데요. 맨 끝에서부터 20m, 그 다음 다시 또 20m 되는 지점. 그 거리가 몇인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m는 신경 쓰지 복도 말고 끝에서부터. 끝에서부터 그렇게 따져보면 그럼 아, 맨 그거 끝이 제일 시각적으로 최악이 보구나.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리에시는 제가 절반으로 생각했거든요. 제가 읽기로는 20m면 10m 되는 지점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m마다잖아요. 20m마다는 알아. 왜냐면 요수부터 20m 되는 지점 유도등 넣고 근데 그건 뭐냐면 유도등부터 유도등까지 20m거든요. 근데 유도등부터 특수 소방 대상물의 이제 제일 끝은 몇 미터를 해야 되냐는 거. 복도가 이렇게 길까? 그래 빈집 안 삽니까? 집 다 한 300평씩. 그래서 그걸 설치를 생각해 보면 또 웬만한 그림들 다 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 승인 기준을 기준화됐을 때 테스트하는 거리 있잖아요. 네. 그 거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거리가 20m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찾아봐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안 찾고 왔네요. 네. 그래서 유도등의 형식 승인 테스트 거리면 그게 통과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청에서 10m마다 10m 그러니까 제일 끝이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제일 끝이 유도등을 설치하잖아요. 요 부분은 유도등하고 유도등 사이의 거리는 이건 20m잖아요. 20m. 이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할 거냐는 거. 근데 이 끝에서 요 유도등까지에 대해서 우리 식별도라든지 뭐 시험 기준 있잖아요. 그 정도 범위면 그냥 그 범위를 그대로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청에서 얘기하는 절반, 그러니까 20m니까 요건 10m 되는 선에서 유도등을 설치하라는 기준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등도 기준이 등등 나와 있으니까 유도등도 한번 잘 객석 축강避難 유도선 뭐 이런 것들도 다 잘 나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리고 275페이지에 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선식 배선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유도등 내에 배선 있죠. 그거 딱 해서 오른쪽에 3선식 방식에서 동작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 발생하면 이제 RY-1 자체가 이제 폐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기 나갈 거냐 등등등 알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비상 조명등은 설치 대상 살짝 한번 봤었고
그 290페이지에 비상조명등은 아시다시피 조도 기준으로 물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비상조명등 거, 도로 터널 거, 고층 건축물 거,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 규칙이 있더라고. 예. 이게 5, 6수로 돼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조해서 이 도시철도 건설 규칙에도 비상조명등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최소 조도가 들어간 건지를 한번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것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10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방향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보시면 비상조명등 성정 절차가 있더라고요. 좀 특이한 거죠. 한번 싹 보시고 여기보다는 이렇게 따르네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